안녕하십니까. 아동미술 3차시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3차 시에는 유아 미술교육, 미술교육의 실제, 또 미술치료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교시 유아 미술교육입니다. 유아 미술교육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미술교육의 역사적 모태가 된 유럽 미술교육부터 차근히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정립된 이론으로서 교육되지는 않았지만 유아들을 위해 다루어진 미술교육적인 면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창의성 있는 조기 교육의 일환으로 세계의 유아 미술교육의 역사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고 아울러 우리나라에서의 유아 미술은 어떤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발전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서구 유아 미술 교육의 역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및 중세 사회입니다. 서양 역사에서 교육은 대부분 부와 사회적 권력을 지닌 지배층 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교육 문제는 철학가나 정치가들이 그들에 의해 항상 진지하게 논의되었는데요. 서구 문화는 그리스에서 싹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뿐만 아니라 예술의 교육적 위치에 관해서도 연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술교육의 역사도 그리스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두 가지 특징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스파르타의 교육과 대조적인 아테네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교육은 부드러움은 멸시당하고 그들이 강요한 엄격성만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때의 미술이 교육에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리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테네 사람들은 교육의 이상을 훌륭한 삶의 목표를 두면서 신체적, 지적, 미적, 도덕적 측면들을 포함한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에 기본을 두었습니다. 그 후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헬레니즘 시대에 드로잉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드로잉 교육 방법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나 유아들이 목탄을 사용하여 회양목으로 만들어진 판자에 색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드로잉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에게 인간의 형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 문화의 헬레니즘 시대의 교육이 로마에 전해졌을 때 음악과 체육은 교육과정에서 점차 물러나고 로마 교육에서는 기술적인 실기를 포함하는 아스 또는 아테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에는 실제로 그리스의 조각작품을 모사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조각가들이 많았어요. 로마에서는 미를 쾌락의 원천 이상으로 생각하고 예술을 감각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지적 이해의 의미로 간주하여 예술의 위치가 확고하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로마 제국 후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 시각예술은 로마인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로마의 멸망 이후 시각예술의 현세적 활동은 사실상 정지 상태로 들어갔으며 농업만이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교도 문화의 모든 잔존물을 제거해 나갔고 미술과 함께 학문 그 자체도 쇠퇴기에 접어들었어요. 간혹 수도원 학교에서 수도사들이 나무나 가죽, 귀금속, 유리 등의 공예를 하기 위해 붓이나 끌 또는 흙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중세의 전성기에 새로운 제도의 발달을 초래한 직업 계급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들 중에는 다양한 장인들을 위한 공예 길드도 있었습니다. 이 공예 길드는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는데, 길드의 잠재적 기능은 도제를 고용하는 것이 오직 대가에게만 부여되는 특권이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도제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철저하게 제한함으로써 노동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도제들은 보통 13살 또는 14살 때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도제들의 작업장은 계급 조직이 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훈련은 모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창성을 위한 것보다는 기술 전수를 위한 계획적 교육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의 미술 교육이 나타나는데, 중세의 도제 제도에서 양성된 대가가 기술을 전수하는 사람이었다면 르네상스 시대에서의 예술가를 천재로 인식하는 미술 교육의 새로운 형태가 탄생하였습니다. 르네상스의 미술 교육은 예술론에서 이루어졌으며 보편적인 지식을 기초로 미술 이론과 철학적 지식이 발전되었고 또 교육되었습니다. 예술론의 교육 내용으로는 해부학이나 논리학, 수사학, 미술 이론, 철학 등이 포함되었어요. 17세기에 이르자 아리스토텔레스 제도의 학문은 실험적인 과학의 발생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과학적인 언어는 일반적인 언어와 문화, 또 미술의 언어로 구별되었어요. 두 가지로. 회화와 조각을 가르치는 프랑스 예술원은 1648년에 설립되었는데, 특히 순수 미술의 실습과 교육을 강조하였고, 이는 유럽 전체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산업혁명기의 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과 분화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좋은 모양의 상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고요. 상품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 순수 미술을 위한 예술원은 산업 현장의 전문인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이어서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적 필요와 또 유아 중심 교육자들의 교육 철학에 따라 미술 교육은 학교 교육 과정에 편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미술 교육의 흐름은 여러 형태의 미술 교육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으며 그 목적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목적들은 포괄적인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표현 기능을 향상시켜 미술가나 디자이너 등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에요. 또한 미술 교육의 흐름은 둘째, 미술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 또 특히 창의성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미술의 본질적인 면에 가치를 두고 미적 경험이나 미적 자각, 또 미적 반응을 통해 미적 감수성과 미술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 미술 교육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현대사회를 살펴보면 현대사회에서 미술교육은 산업사회의 특별한 필요성을 반영하면서 점차 다양성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19세기 말 이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미술교육은 주로 표현 기능의 지도가 교육과정의 중심이었어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디자인을 위해 표현의 요소와 원리를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미술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20년인 1965년까지는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났으니까 창의성 중심과 학문 중심 경향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특히 창의성 중심은 유아와 학생 또 누구나에게 잠재하는 창의적 소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예술교육이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사조였습니다. 이후 또 20여 년간은 미술교육의 주된 흐름은 합리적 접근과 미학적 접근이었어요. 합리적 미술교육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기초한 것으로 새로운 교육 과정의 개발이나 또 수업 모형의 보급, 또 평가 도구 및 방법의 연구 개발 등 미술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학적 접근은 소위 미적 교육의 연구 및 실천 방안으로서 미술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미학적 의식, 또 가치관, 또 뭐 태도, 감각을 기르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것이죠. 미술 외의 다른 교과목 및 생활과의 연관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 현대사회의 미술입니다. 그러나 현대 미술 교육의 갈등은 미술의 내용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지닌 사람들과 미술을 자아 표현으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아 표현의 이름으로 어린이들은 스스로 고안해낼 수 있도록 종종 홀로 내버려지면서 어린이들이 개인적인 미술에 대한 탐구를 개발할 수 있는 지식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후 우리나라 유아미술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후 가보개혁 이전의 미술교육을 한번 살펴보면 가보개혁 이전의 미술교육에 대해 상세하게 전해지는 바는 없지만 서구 고대 및 중세 사회와 마찬가지로 도제 형식의 미술교육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교육제도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이 자연물이나 뭐 인물 모사와 같은 미술교육이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라의 말기에 체전을 설치하여 회화의 발전을 꾀하였는데요. 이는 고려시대의 도화원이나 조선시대의 도화서로 이루어져 발전하였습니다. 고려의 도화원은 지방관청의 하나로 설치되었고 그림 그리는 일을 담당하였어요. 조선시대 미술교육이 이루어졌던 기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국가기관인 도화서, 두 번째 소수의 관료 양성기관인 양성기관, 또 세 번째가 사대부나 그림, 글씨, 공예 등이 뛰어난 화가나 또 장인들의 문화에서 사적으로 행해지던 도제 교육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화본을 이용해서 보고 그리거나 직접 실물을 보고 그리는 실물 풍경, 사생 형식의 교육이었으며 민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양한 재료나 소재들이 시도되었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의 영향으로 그림에 있어서 어떤 독자적인 영역에 대한 지향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보개혁 이후의 미술 교육을 보면 한국 유아 미술은 1890년대부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로서의 이식기라든가 침체기, 전환기, 정착기, 성장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식기라고 보면 어떤 걸 이식한다는 것이죠. 1894년부터 1910년도까지 미술이 도화라는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미술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이는 서구의 법령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대부분으로 당시 국정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많았고 이를 실천한 교사도 부족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교육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전혀 새로운 학교교육 체계가 시도되었다는 점과 또 이와 같이 미술교육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 침체기로서 1910년에서 45년 일제강점기 시대이겠죠. 1908년 제작된 최초의 교과서인 도화
암본을 통하여 연필이나 모필로 하는 사실주의적 미술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로서 한국의 근대 미술교육도 다시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다음 전환기로 광복 후 1945년에서 1963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민주주의 교육이 도입되면서 미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미술 교육이 활발히 진행된 듯 보였지만 아쉽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교육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가운데 교사가 부족하여 미술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자유표현을 중시는 하였지만 실용성을 강조하는 공작 실기 위주의 미술활동이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착기로 1963년에서 1985년까지 보는데요. 이 시기에는 두 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는데요. 1981년에 제4차 교육과정은 제3차까지의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한 것으로 미적 정서와 창의성을 기르는 일과 또 미술의 감상태도를 함양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일본적 모방 색채를 벗어나 창의적이고 생활에 접근한 미술 활동으로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장기로 1985년에서 2012년까지를 성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1984년 한국 조형교육학회 설립 후 계속적으로 미술교육 분야를 학문에 적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입시 위주와 중요 과목 위주의 왜곡된 교육 제도로 인해 전반적으로 미술 교과에 대한 무시와 또 약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미술 교육은 크게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표준교육과정과 누리과정기인데요. 2013년에 개정됐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현재 유아미술 지도의 기준이 되는 지침은 2013년에 고시된 제3차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과 또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입니다. 출생에서 2세까지 영아에게는 표준교육과정을 또 3, 5세 유아에게는 보육과 교육의 통합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이 중 유아 미술활동은 예술 경험 영역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예술 경험 영역은 아름다움 찾아보기, 또 예술적 표현하기, 또 예술 감상하기 세 가지 내용의 범주로 구성이 되는데요. 표준보육과정의 아름다움 찾아보기는 영화가 주변의 다양한 소리, 움직임, 색 모양의 호기심을 갖고 반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 예술적 표현하기는 영화가 감각적으로 단순한 미술활동을 경험하고 또 예술 감상하기와 관련해서는 익숙한 주변 환경 속에서 자연물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또 3, 5세 과정의 누리과정의 아름다움 찾아보기는 유아가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조형물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경험에 또 예술적 표현하기는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미술활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또 예술 감상하기는 유아가 미술작품 또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며 풍부한 감성과 신미감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영유아가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또 이를 통한 느낌이나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풍부한 감성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유아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는데요. 현대 유아미술 교육은 19세기 말부터 산업사회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크게 표현 기능 중심, 또 창의성 중심, 이해 중심의 미술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현 기능 중심 교육을 먼저 보면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의 발달과 미술 아카데미 전통의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미술 교육이 학교 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다양한 미술 교육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교육이라든가 또 기본 요소와 체계적인 실기 지도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술 교육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술 교육의 도입을 주장한 벤자민 플랭클린 외에 푸얼, 미니피 등 주요 미술 운동가들의 영향으로 공립학교 미술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독일의 바우하우스도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학교는 1919년 발터 그로피우스를 중심으로 독일 바이마르에 세워진 조형 학교로서 모든 예술을 건축에 종합하고자 했습니다. 독특한 표현보다는 기초 표현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전통 아카데미적 발상을 계승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은 학교 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다양한 미술 교육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시지각과 손의 협응력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또 사회의 요구에 의해 미술 교육이 사회에 공헌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러나 학습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또 산업 발전의 매체로서 학생을 바라보았다는 점, 또 학교 생활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그에 따른 희생과 훈련을 강조했다는 점, 또 특정한 방법과 법칙을 통하여 작품을 완성하려고 한 점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두 번째,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현대 유아 미술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은 미술교육이 목표를 삼고 있는 인간정신, 즉 창의성을 육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미술활동의 주체를 어른에서 어린이로 전환시키고 또 미술교육의 위치를 격상시키며 미술 표현 과정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으로는 유아 중심의 교육과 심리학의 발달, 또 표현주의 미술의 등장을 들 수 있는데요. 주요 특징으로는 자유로운 자기 표현과 미술을 통한 창의성 개발, 또 표현 과정을 중시하는 반면 미술은 만들어진 기존 작품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미술 교육자로는 미술을 통해 유아의 조화로운 발달을 깨하고자 한 프란츠 치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유아는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유아 작품은 예술적 창조의 최초의 것이고 가장 순수한 것이라고 보았고 유아의 자유로운 자기 표현에 의한 미술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로헨펠드는 진보주의와 심리학 등의 영향을 받아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모두 겸비하고 이를 전파시켰어요. 그는 특히 유아의 표현은 어른의 표현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 인지 발달 단계를 기초로 하여 유아의 미술 표현의 발달 단계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적인 교수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어요. 또한 하버트 리드는 예술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발적 창조 능력의 억압 때문에 인간 사회의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예술을 통해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고 예술적 인간을 길러 아름답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한 미술 교육자입니다.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은 미술 활동의 주체를 어린이로 전환시키고 인간이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이치로 격상시켰다는 점, 또 표현 과정과 발달 과정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유아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유로운 자기 표현과 기초 기능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고요. 또 미술의 본질과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사 역할의 극소화를 꾀했다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대미주와 미술교회의 이해중심 미술교육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해중심 미술교육이란 미술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미술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 교과로서의 미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미술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으로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또 지각심리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 현대 미술의 다양한 전개로 미술 비평이나 미술사, 미학 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관점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이해중심 미술교육의 주요 특징으로는 미술교과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미술의 이해와 감상을 강조하였으며 교육과정과 교사를 중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이해중심 미술교육자 엘리어트 아이스너는 미술은 지성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며 그러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교육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미술의 세 가지 기초 영역을 미술 제작, 미술 비평, 미술사와 문화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해중심 미술은 이전의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미술 문화를 이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학교 교과 과목으로 미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술교육을 단지 지식의 전달로만 여기고 구체적인 교과 과정이나 지도 방법에 대한 미흡한 제시와 교사의 능력을 무한히 요구하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미술교육의 교수 방법으로 유아미술교육의 기본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아미술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유아미술교육 지도를 적용하는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죠. 네 가지는 개별화 원리, 개방성의 원리, 논리 중심의 원리, 통합적 접근의 원리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일생에서 가장 급속한 속도의 성장을 이루는 시기인 유아기는 같은 연령 내에서도 똑같이 성장하지 않고 유아마다 발달 특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미술 표현 능력이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신체 발달과 인지적 발달은 개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개방성의 원리입니다. 교사는 유아가 미술활동을 하는 순간마다 유아의 선택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미술활동의 주제 선택에서부터 재료 및 표현 방법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유아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의 미적 체험과 사고가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이는 유아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술 표현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놀이 중심의 원리로 유아에게 있어 놀이 그 자체가 학습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유아는 놀이를 통한 학습 안에서 놀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재미로 인하여 학습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합니다. 이는 유아 스스로 학습과 관련된 놀이활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영향을 주며 또 자연스러운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영역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미술활동이 유아들에게 학습이 아닌 놀이로 인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통합적 접근 원리를 살펴보면 유아는 언어 발달이 미숙한 발달 시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아는 미술을 통한 표상활동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들을 구체화합니다. 미술활동은 유아기 언어적,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창의적, 심미적, 사회 발달 등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학습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아의 언어적,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창의적, 심미적, 사회성 영역의 발달은 서로 분리되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며 통합적으로 발달하고, 유아는 각각의 영역별로 지식을 따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여 지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학습한다는 원리입니다. 다음 유아미술교육의 교수 방법을 살펴보면,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술교육의 관점과 목적, 현장 적용 시 상황 등에 따라 교수 방법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직접 교수법을 보면은 직접 교수법은 교사가 시범이나 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배워야 할 주요한 수업 내용을 제공하는 교사 중심의 전략입니다. 먼저 주어진 미술활동 시간 동안 유아의 적극적인 연습을 유도하여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활용하지요. 또한 미술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활동 방법과 관련하여 교사의 설명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설명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유아의 표현활동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요. 표현 방법에 대한 탐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나 직접 교수법 수업 단계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시범과 설명을 세분화시켜 준비할 수 있고, 유아의 표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활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표현을 위한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에서 수채화 연구를 처음으로 사용했을 때 재료와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든가 다루는 방법, 수채화의 기본적인 기법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교사의 자세한 설명과 시범을 통해 유아는 새로운 연구와 재료를 다루는 기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표현 능력을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새로운 표현 방법에 대한 충분한 반복 훈련과 피드백을 제공을 통해서 유아의 창의적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때 이 직접 교수법이 사용됩니다. 넷째, 난이도가 어려운 표현에 있어서 저절로 유아들이 잘 표현하는 일은 보기 드물기 때문에 교사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범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유도한다고 교사가 유아들을 지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죠. 하지만 표현 기능은 방임할 때 개발되지는 잘 않습니다. 직접 교수법이 이러한 방법입니다. 다음 직접 교수법의 장점 단점을 살펴보면, 다수의 유아에게 특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낮은 수준의 인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쉬우며 시행착오 없이 보다 안전하게 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교사의 능력과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요. 유아는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했는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유아의 개별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럼 직접 교수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미술 수업 절차를 6단계로 나누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단계 문제 인식의 단계로서 진행하고자 하는 수업 전체의 흐름과 각 세부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가, 두 번째 단계로 설명 및 시범으로 유아들에게 학습 과제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실제 수행해야 할 내용을 교사가 설명하거나 시범 보이는 단계로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 질의응답 단계로 교사가 보인 설명과 시범에 대해 유아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아의 질문을 받고 또 응답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구조화된 연습 단계로서는 교사에 의해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자료를 통해 유아가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단계이지요. 다섯 번째, 독립적인 연습으로 구조화된 연습을 통해 유아의 성취 수준이 높아지면 습득된 방법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단계이고요. 마지막 정리 및 발전 단계로서는 작품 감상 시간을 통해 교사나 유아 상호 간의 피드백이나 잘된 부분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주거나 오류의 교정은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였죠.
다음 유아 미술교육의 교수 방법으로 두 번째 통합적 교수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통합적 교수법은 신체, 언어, 미술, 수과학이라든가 음악 영역 등의 여러 분야 교육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활동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다양한 교육과정의 경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미술 지도에서도 통합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유아의 미술 작품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발달과 관련된 여러 학습 경험의 통합적인 결과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통합적 교수학습법의 대표적인 접근법으로는 프로젝트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접근법은 유아가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특정 주제를 선택하고 이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영역의 활동이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유아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 전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통합적인 교수법 중 프로젝트 접근법의 교수 단계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도입 단계에서는 관심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또 유아들은 경험 나누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그리기 및 만들기 등의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 안에서 주제에 대해 궁금한 것이나 알고 싶었던 것들이 명확해지면 주제망과 질문 목록을 구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개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인 도입 부분에서 주제에 대해 다루어진 질문이나 반복적으로 생기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인데요. 전개 단계에는 전문가와의 면담, 도서 자료,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주제와 연관된 지식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관련 경험을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밤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밤나무의 밤이 어떻게 열리는지가 궁금한 유아들은 직접 밤나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무엇을 듣고 또 보고 왔는지를 그리거나 만들기 등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입니다. 세 번째 마무리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활동 결과를 전시 및 발표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미술 표상의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 단계별 활동에 따른 재표상 과정이죠. 다시 표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한 내용이 색이나 형태, 구성, 그림의 내용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미술 활동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의 미술 표상 활동은 유아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억에 의존하게 되므로 단순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나 전개 단계에서는 유아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협동학습을 통한 지식 공유를 통해 미술 표상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변화되고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전부 활용하여 재표상하면서 더욱 정교하고 정확하게 변화됩니다. 다음 세 번째 협동학습 교수법입니다. 협동학습이란 여러 명의 유아들이 설정한 특정 주제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도우며 공동 과제 해결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동학습 교수법은 여러 명의 유아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의존적인 노력을 통해 공동 작업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다음 협동학습의 교수법을 위해서 요구되는 요소로서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라든가 개인적 책임감, 대면적 상호작용, 대인 기술, 집단 과정이 있으며 5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입니다. 긍정적 상호 의존성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아 각자가 알맞은 역할을 나누어 갖고 그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해야만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때 그럴 때 실현 가능한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입니다.
전시회를 위한 무대 꾸미기 활동의 예를 들어보자면 필요한 무대 꾸미기 목록을 만들어요. 먼저 재료를 준비해요. 또 소품을 제작하기 등으로 구분하여 유아가 각자 역할을 맡았을 때 활동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소홀하게 되면 계획된 무대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면적 상호작용은 구성원이 직접적인 대면 상태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개인적인 책임감은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인 기술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의미하며, 집단 과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구성원들이 서로 의논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협동학습의 교수법의 교수 단계는 크게 학습에 대한 안내라든가 또 소집단 활동, 평가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학습에 대한 안내 단계에서는 교사가 직접 설명하거나 또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학습해야 할 내용을 설정하고 특정 순서에 의해 특정 활동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집단 활동 단계에서는 유아의 성별, 인지 능력,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구성원으로 소집단을 구성하고 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마지막 평가 활동으로는 이 단계에서는 소집단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나 결과물을 집단별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 중심 예술 교수법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미술 교육이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중심의 미술 교육은 그동안 미술 교육의 교과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자연인 문화적 환경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난과 지역사회의 전통과 역사를 미술 교육에 연계하고자 하는 요구라든가 또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수 방법들이 요구되어지고 또 지역사회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요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대안으로 제시된 미술 교수 학습법입니다. 마르케는 커뮤니티 중심 교육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는데요. 먼저 커뮤니티 중심 미술 교육은 살아 숨쉬는 자연과 학생들의 실제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물들, 또 이야기들을 그리고 경험을 미술 교육에 접목하는 교수법이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 커뮤니티 중심 미술 교육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공예품들과 전통 생활용품들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을 배우는 접근 방법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커뮤니티 중심의 미술교육은 지역사회에 연계된 미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사회와 자연의 주체임을 인식시켜주고 자긍심을 심어줘서 그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전통 문화와 자연을 보호하고 그 사회를 발전시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와 민족 공동체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 미술교육의 중심 교육 실천 방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중심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살짝 살펴보면요. 장점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미술교육을 통해 유아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고요. 유아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을 미술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고요. 지역사회 특유의 전통과 역사를 미술교육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고요. 또한 단점으로는 교사 개인 차원으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과 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 단점이죠. 협조가 되지 않으면 커뮤니티 중심 예술 교수법은 어렵겠죠. 다음으로는 유아 미술교육의 환경 구성 및 재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 미술교육에서의 환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아 미술활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경 속의 인적, 물리적 조건이 잘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적인 환경이 잘 만들어졌을 때 유아가 창의적 표현활동이나 탐색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술활동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스트와 키신저는 교실의 흥미 영역을 조용하고 건조한 곳, 또
활동적이고 건조한 곳, 또 조용하고 물이 있는 곳, 또 활동적이고 물이 있는 곳의 네 공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중에 미술 영역은 조용하고 밝은 채광이 비치는 곳, 또 통풍이 잘 되는 곳, 또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술 활동을 하는 동안에 책상이나 바닥에 물이나 물감이 흘러 떨어져도 청소하기 쉽도록 비닐을 깔거나 쉽게 닦을 수 있는 바닥재가 있는 곳에 배치하는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미술 영역의 교실 영역 외에도 다양한 공간이 필요한데요. 미술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나 또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또 미술과 관련된 교구나 명화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또 완성된 작품 같은 거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독립적인 공간부터 살펴보면 미술 활동은 개별적인 활동도 가능하지만 5-6명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의 발달 특성이나 집단의 형태, 활동의 특성에 따라 독립된 공간으로 책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또 교실에 여유가 된다면 한 2개 이상의 그룹별 책상을 배치하여 유아들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활동과 또 새로운 활동을 자신의 흥미에 따라 선택해 보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공간이지만 또 미술 활동 성격에 따라 다른 영역과 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또 배치되어야 되죠. 또한 유아의 색채 및 심리적 감각을 키우기 위하여 자연스러운 채광이 비치는 곳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유아의 발달 특성에 따라 앉은뱅이 책상 또는 의자가 딸린 책상으로 구비하며 책상의 형태도 원이나 직사각형 등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보면 미술 영역에서는 그림 그리기, 오리기, 구성하기, 찍기, 붙이기, 꾸미기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풍부한 재료 제공은 유아의 능동적인 탐색과 또 표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데요. 재료는 종이류, 그리고 쓰는 도구, 쓰기 도구, 또 자르고 붙이는 도구 외에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폐품이나 자연물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폐품과 같이 정해진 모양이 없는 재료들은 미술 활동을 통해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재료들은 손쉽게 꺼내 사용하기 위해 유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재료를 배치해 놓고, 또 정리정돈을 쉽게 할 수 있게 재료가 담긴 바구니와 교구장에 재료명을 기입하여 붙여두면 좋겠습니다. 또 만 5세 유아들은 스스로 재료명을 적어 붙이고 또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성과 근면성을 기를 수 있고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해 청소 도구와 쓰레기통을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요. 작업 활동 후에 유아들이 작품이나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및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전시물을 전시할 때 진열대나 결과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시돼야 돼요. 전시는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외나 또 복도나 어린이집 문 앞, 또 다른 영역에서도 가능하며, 유아들이 직접 전시하거나 전시대를 제작하여 꾸밈으로써 작품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위한 영역으로 많은 재료들을 활용하여 미술교육은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 책상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보다는 영유아들의 흥미 요구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책상이나 영역을 분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유아 미술 표현의 활동 및 재료입니다. 교사는 다양한 미술 표현을 유아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다양한 재료를 한꺼번에 보여주기보다는 재료의 특성과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면 재료를 보면은, 면 재료는 기본적으로 종이류와 그림을 그리거나 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을 입히고 오리거나 붙이는 등 꾸밀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되는데요. 종이 종류를 보면은 여러 가지
종이는 크기라든가 두께, 무게, 색깔, 광택, 질감 등 종류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또 일반적으로는 도화지, 색지, 한지, 하드보드지, 모조지, 색상지, 골판지, 습자지, 신문지, 주름지, 색종이, 셀로판지, 또 뭐 모래종이, 기름종이, 화장지, 인쇄물 등 뭐 전단지도 있고 잡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종이 외에 면 재료는 뭐 OHP 필름이라든가 은박지, 쿠킹 오일이죠. 다양한 섬유류라든가 타일, 고무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채색 및 선묘 재료로는 크레파스 크레용은 유아들의 그림 그리기 표현에 기본되는 재료이죠. 물감 종류는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릴 수 있는 전시대가 꼭 필요해야 되고요. 또 유속 매직이나 네임펜 등 휘발성이 있는 것들은 또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채색 및 선묘 재료 종류로는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유성매직, 수채화 물감, 유화 물감, 네임펜, 파스텔 등 많이 있고요. 만들고 꾸밀 수 있는 재료를 보면 영유아들의 호기심이라든가 표현 능력을 장려하기 위해 입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재료를 준비하여 제공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장식용품을 보면은 눈알, 뭐 방울, 뽕뽕이, 실, 털실, 뭐 모루, 솜, 헝겊, 빵끈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자연물 및 폐품류에는 뭐 솔방울, 조개, 소라, 나뭇잎, 나뭇가지, 톱밥, 뭐 우유팩, 요구르트통, 각종 플라스틱, 뭐 휴지심, 달걀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점토 및 또 찍기 재료 같은 경우는 영아에게는 점토를 제공할 때 무독성인 밀가루 점토라든가 곡물 점토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실수로 섭취하게 되더라도 해롭지 않은 것이 돼야 되겠고요. 찍기 도구를 이용하여 물감에 묻혀 활동할 수 있는 뭐 직접 하나 형식의 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점토 종류로는 뭐 지점토, 점토 물감이나 크레용 같은 평면 표현 재료에 느끼지 못하는 질감이나 촉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점토, 핸드클레이, 또 폴리머클레이 같은 거, 밀가루 점토, 곡물 점토, 고무 찰흙, 톱밥, 점토, 정유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제공하면 좋겠고요. 찍기 활동을 위한 재료로서 뭐 스티로폼, 고무판, 콜크판, 뭐 클립, 연필, 이쑤시개, 다양한 롤러 이런 것들, 감상할 수 있는 재료 같은 경우도 유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친구의 작품, 자연풍경, 우리나라 및 세계 나라의 뭐 미술품, 조각품, 다양한 의복, 생활환경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요. 우리나라 민화집이나 세계 명화집이나 또 각 나라의 문화가 담긴 화보책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강, 3강 2교시에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